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폭락하며 1780선마저 붕괴됐고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1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국채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나 글로벌 경제가 패닉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컨트롤 타워에 과거의 준의 대책을 생각하지 말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러온 홍남기 부총리 경질 논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격리 해제자 수가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일본은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 유행이 정리되는 패턴으로 둔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안심 단계가 아님을 분명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이렇게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친문 논란을 불러온 김미균 시지훈 대표의 서울 강남병 공천을 철회했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공포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이미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사스, 메르스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둑이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은 금융 부문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거의 공황 수준으로 무너졌고 유가와 안전자산인 금값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시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증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코스피엔 오전부터 8%대 급락장이 펼쳐졌습니다. 코스닥은 13% 넘는 기록적인 폭락세로 장중 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긴급 조치 사이드카와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연달아 발동됐습니다. 거래 중단 조치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같은 날 발동된 건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위험자산군 안에서 가장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취약지대가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엑소더스 과정들이. 일본 니케이 지수도 6%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9%대 폭락하며 33년 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날로 기록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증권가에선 코스피 1100선까지 언급하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코로나19 공포 앞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할 거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유가가 가장 먼저 폭락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은 물론 가상화폐까지 추풍낙엽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국제유가는 바닥을 모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브렌트유 모두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배럴당 30달러 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폭되자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시장까지도 이례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3.2% 떨어졌고 국내 금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들은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다 보니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투자자 패닉, 투매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독립기관인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한 건 이례적인데 문 대통령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임을 강조하며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주 임시 금통위 개최를 시사했습니다. 0.25%포인트 긴급 금리 인하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위기감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정유, 스마트폰 등 한국 경제 수출의 주력 품목들이 줄줄이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우리만의 문제였고 금융위기가 특정 업종의 위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국내외와 업종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퍼펙트 스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멈춰 세운 자동차 공장. 결국 생산, 수출, 내수 판매 모두 두 자릿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유사들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장 가동률을 80%대까지 낮췄습니다. 코로나19로 석유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데 국제유가가 폭락하며 정제 마진이 급감합니다. 비싸게 사서 보유한 석유 재고 평가 손실까지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휘발유가 수요가 안 좋고 항공 수요가 준다는 얘기를 항공유 수요도 급감을 했죠. 해운업계는 중국발 물동량이 반토막 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은 플랜트 발주 감소로 이어져 조선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철강업계도 비상입니다. 자동차나 조선이나 건설이나 전방산업 이런 철강을 소비하는 산업들이 어려워지면 철강도 당연히 그 사이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한계 기업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세계 경제가 거기서 언제 벗어나느냐.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상반기 중에는 대한상인은 금리 인하를 넘어 임시 투자세 공제 부활 등 과감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럽 봉쇄를 선언하면서 지금 유럽의 공항마다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제 미아 신세가 될 수 있는 여행객들이 일제히 공항으로 몰리면서 미국행 비행기 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서자 기본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영업을 금지했고 프랑스는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30일간 유럽발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각국 공항은 유럽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미국행 항공편의 티켓값이 올랐고 공항에서 무기한 대기하는 시민도 나왔습니다. Two cancelled flights. I don't know how we will get home. I'm going to speak to the airlines.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항공업계도 노선과 직원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럽 내 확진자가 늘면서 프랑스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Dès lundi et jusqu'à nouvel ordre, les crèches, les écoles, les collèges, les lycées et les universités seront fermés.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는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로마 참피노 공항이 운항 중지했고 시내 성당 900여 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은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격리에 들어가도록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이런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자 국제보건기구의 뒷북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별일 아닌 것처럼 하다가 사태를 너무 키웠다는 겁니다. 국제보건기구가 아니라 우한기구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이 국제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던 지난 1월 말 거브러 여수스 WHO 총장은 베이징 시진핑 주석을 찾아 중국의 대응에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And side by side, you have started serious public health measures, and this is very, very important. And really, we're proud that.
당시 전 세계가 중국의 늑장 대응과 정보 통제에 비난을 쏟아내던 상황. 세계의 보건 대통령이라 불리는 WHO 사무총장의 수식어가 무색합니다. 초기부터 중국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던 WHO. WHO가 우한 기구의 약자란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각국은 각자 도생을 선택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 등 독자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보하기로 한 WHO 규칙을 무시한 겁니다. Seperti yang kita maklum bahawa besok bermula kita tidak membenarkan rakyat daripada Itali, Korea Selatan dan Iran untuk memasuki Malaysia. WHO가 팬데믹 선포를 미루면서 110여 개국 1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CNN은 지난 9일 자체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But when we look at these numbers now and look at wha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it's important, I think, to call this a pandemic. 현재 거브로여수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사이트엔 50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3일이 되는 날인데 처음으로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자 수보다 이렇게 더 많아졌습니다. 대규모로 확진된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완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와 관련 없는 소규모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아직은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최원영 기자가 국내 코로나 현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병원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병원을 나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건강. 하지만 이들이 퇴원할 당시인 지난달 29일은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900명 넘게 나온 날입니다. 반면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27명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감염 공포가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좀처럼 역전될 것 같지 않던 상황은 오늘 처음 달라졌습니다.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아진 건데 이로 인해 격리 치료 환자도 처음 줄었습니다.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아진 건 첫 환자가 나온 지 53일 만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된 대구 신천지 교인들이 속속 완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작스럽게 많이 환자가 증가한 만큼 그분들이 이제 2, 3주를 거치면서 격리 해제 검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격리가 해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격리 환자가 줄어드는 건 대구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며 유럽발 해외 유입까지 늘고 있어 확산세가 둔화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구로 코리아 빌딩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2차 감염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3명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부천의 한 요양병원 조무사도 포함돼 있어서 병원 전체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철문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일꾼은 지키고 있는 거. 오늘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하나 요양병원에 환자와 의료진 등 총 164명이 코호트 조치됐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병원의 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 4층 주로 이제 접촉자들이 많이 나와서 의료진 중 접촉자, 직원 85명 중에 접촉자가 38명, 그래서 자가격리가 54명. 지난 8일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참석한 이곳 교회 예배에는 57명이 함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로부터 이어질 3차 감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 모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목사 1명, 교인 6명,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차 감염자만 32명. 2차 감염자들의 동선이 더 드러나면서 앞으로 구로 콜센터발 3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콜센터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이 콜센터 비슷한 곳이 많죠. 특히 텔레마케팅 사무실이 콜센터처럼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권영석 기자가 급히 현장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사무실에 칸막이 책상이 늘어서 있습니다. 자리에는 전화기가 놓여 있고 직원들은 모두 통화 중입니다. 부동산 텔레마케팅이 한창인 사무실입니다. 여긴 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만 이런 텔레마케팅 사무실이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업체가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책상을 여러 사람이 교대로 사용할 뿐 아니라 직원 사이 거리가 가까워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칸막이가 있더라도 이게 그 위가 다 뚫려 있잖아요. 그 중에 3명이라도 감염되면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두세 명 되고 두세 명. 서울시는 관내 콜센터를 전부 점검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일부 업종 텔레마케팅 사무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나왔습니다. 유럽을 다녀온 직원이 첫 확진자였는데 정세가 시작되고 나서도 닷새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동료들과 어울린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이 빌딩 8층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 직원은 모두 20명으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 28살 A씨는 최근 스페인과 체코 등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기침 등의 증상을 느꼈지만 이후 9일까지 회사에 정상 출근하며 동료들과 밥을 먹거나 노래방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대중교통과 헬스클럽, 카페와 편의점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특정 다수로의 전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제 신천지 집단 감염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19명의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고 콜센터와 구치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의 관절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병원은 지난 11일 폐쇄됐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입원 환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여러 날에 걸쳐 확진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직원 7명과 환자 10명, 직원 가족 2명 등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북구보건소가 지난 9일 이 병원에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인다고 대구시에 보고하면서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즉시 대구시 역학조사관이 투입되어서 전체적으로 격리할 사람들은 격리 조치하고 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대구시는 이 병원의 집단 감염과 신천지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신천지 한 분이 병원의 외래를 방문하신 역이 있다고는 알고 있으나 이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요. 대구 구치소에서도 지난 7일 교도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조리원 4명 등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콜센터 확진자도 오늘 3명이 추가돼 대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 교인 진단검사 마무리로 대구 지역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 현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대형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6명이나 나오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말 교회 수련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도사와 신도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안교회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교인 160여 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 버스 타고 와서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사 A씨는 수련회를 다녀온 지 열흘쯤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도 5명이 잇따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수련회가 집단 감염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부터 증상을 느꼈지만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난주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20일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28일 날 발현이 됐기 때문에 27일부터 역학조사를 해요. 지침상. 수련회에 갔던 확진자 B씨는 인근의 다른 교회에도 4차례 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자원봉사를 했던 묵은교회에 대해서도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B씨의 동생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수련회를 다녀온 확진자 C씨가 지난 1일 밤 PC방에 들렸는데 같이 있던 손님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회가 그랬고 콜센터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지 과학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국 보건원이 밝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형입니다. 이 파란색 원 주변에 이 붉은색 뿔이 촘촘하게 박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파란색 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빨간색 뿔은 뭡니까? 자, 인체에 단단하게 달라붙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운동화의 스파이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한 이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붉은색 뿔은요, 인체의 세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뿔 때문에 인체의 침투력이 이 사스 바이러스보다 최대 1000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지면에 접착하듯이 이 빨간색 뿔이 세포를 꽉 잡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와서 세포와 결합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 빨간색 뿔이 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파란색 원을 뚫고 나와서 이 RNA라는 특정 유전자 물질을 인간의 세포에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유전자 물질은요, 인체의 세포와 결합하게 되면 이 수백만 개의 복제 바이러스를 방출을 하고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코로나19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겠군요. 맞습니다. 다른 인체 세포를 감염시키거나 이 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생기는 열 때문에 발열 증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기 전에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망자 중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것도 이 평소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요,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자주 손 씻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손에 묻어 있다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천지 교인 명단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앞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화,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염 차단에 나섰죠. 이번에는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을 찾아서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3,100여 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확진된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은 뒤늦게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이 병원에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상당수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8천 명에 달하는 전체 확진자의 60%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자 정부는 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들을 찾아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신도하고 종사 교육생 숫자를 보니 4,128명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지 않는 3,162명에 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은 1,244명,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1,487명과 285명 등입니다. 요양시설 등의 신천지 신도 1,300여 명에 대해선 먼저 검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감염 경로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70-80% 검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성 보고는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700곳이 넘는 콜센터 종사자 가운데서도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마스크 구매 관련 소동이 잇따랐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이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은 한 70대 노인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손에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약국에서 걸어 나온 뒤 체포한 한 남성을 차에 태웁니다.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라며 흉기로 약사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피해를 입은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60대 남성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물건 피해 저기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저희가 쓰는 것도 없고 조금 충격은 받았을 정도 그 정도지. 시민이 약국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달라 마스크를 사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이렇게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내와 함께 약국으로 마스크를 사러 나왔던 한 70대 할아버지가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약국에서 오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고 그 할아버지 다리 밑에 아기가 깔려져 있었어요. 경찰은 약국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저희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약국 현황도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들어오기 전에도 가급적이면 좀 그쪽 위주로.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지만 마스크를 둘러싼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구로콜센터의 집단 감염을 계기로 대중교통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죠.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사회적 거리라는 걸 두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를 권장했지만 이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0.1%도 안 됩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오늘 퇴근 시간 무렵 서울 광화문역. 지하철을 타고 내리려는 승객들로 혼잡합니다. 구로콜센터와 가까운 신도림역 출근길. 역시 시민들로 붐빕니다. 이런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에게는 남의 얘기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해주고 전 직원의 시간을 배려해주는 건 솔직히 대기업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 대기업들은 주 52시간제와 저출산 대책 등과 맞물려 일찌감치 유연근무제를 속속 도입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 이하 사업장 약 360만 곳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곳은 884곳에 불과합니다. 지난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0.1%에도 못 미칩니다. 시스템을 집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버추얼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구축하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근로자 한 사람당 일주일에 최대 1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형태를 바꾸도록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모두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할 시점인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 같은 의료 물품이 부족하진 않은데 병원이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박 장관의 주장이 맞는지 포커스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마스크가 안 부족한데 마치 병원이 사재기를 한다는 듯한 박능후 장관의 말은 사실일까요? 1월 말서부터 마스크 납품을 못 받았고요. 마스크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술실에서 불안한 게 현실이고요. 그나마 재고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3일하게 썼기 때문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 장관은 정부가 방호복도 충분히 공급하는데 병원이 욕심을 부린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건 200불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본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 건. 하지만 대구 의료 현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방어도 많이 모자랍니다. 보호구 아끼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대한 아껴 쓰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와전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방역 현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박 장관의 답변 태도에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때문에 다 까먹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딱 또 비틀잖아요. 여전히 자화자찬. 복지부는 오늘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4일 전에는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방역 1등 국가라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즉각 2천여 명이 병실이 없어 입원도 못하는 상황에 장관 발언에 깜짝 놀랐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죠. 박 장관은 코로나 사태의 주 원인으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국인 입국 금지는 비과학적인 방역이라고 주장했죠. 미국 등 41개국은 비과학적 근거에 출연해서 중국 입국 금지를 했다 이 말이네요. 박 장관의 코로나 사태 대처는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어느 나라 장관이냐? 사태는 사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임하십시오. 급기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훗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백서를 쓴다면 박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요구했다는 소식 오늘 뉴스 머리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서 여당에서 추경을 6조 원 이상 더 증액하려고 하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는데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질책이 이어지자 결국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전후 상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여당의 증액 요청에 기재부가 줄곧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어제 해임안을 건의하겠다며 질책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젯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과거에 기반한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질책성 주문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결국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홍 부총리 거취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금융 조치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 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랍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남병 지역구에 전략 공천했던 김미균 후보가 친문 인사였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 공천을 타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공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뜻을 다 받들지도 못하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판단에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강남병에 전략 공천한 김미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명절 선물 사진과 감사하다는 글을 SNS에 올려 친문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민주당으로 총선 출마를 타진했던 사실도 확인돼 결국 공천이 철회됐습니다. 경북 안동 예천에 단수 공천된 김형동 변호사도 과거 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서울 강남과 영남권 공천에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분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전현직 원내대표 4명에게 의원 평가표를 받았는데 이 중 친분이 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의견에 비중을 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밤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일부 공천관리위원 교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공천 혼란을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민공천 배심원제를 부활시켜 공관위 결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국 별도의 비례정당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결정에 송구스럽다면서도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지 그 취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공수처법 처리를 지원했던 정의당은 반칙과 꼼수를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74.1%의 찬성으로 별도의 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자 이해찬 대표는 사과하면서도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오늘 결정으로 소수당의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인 선거법의 취지는 빛이 발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며 비례연합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이 이번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정치개혁의 길을 가겠다라고. 민생당도 민주당의 동참 제안을 스팸 메일이라며 거부했는데 집권 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예의를 배워야 하는 분하고 정치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경선 탈락에 이어 선거제 개혁 명분까지 포기하면서 민주당에서조차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자 발찌라도 찰 테니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새 재판부는 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범죄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 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0일까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게 됐습니다. 재판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엔 정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 당시 연구소장의 증언이 예고돼 있고 30일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보석이 허가돼
503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씨가 8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2년 전에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뒤집은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재작년 TV조선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과 일치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한 죄명은 모두 4가지입니다. 기업 후원금 등으로 채운 안중근 장학회 자산 8억 8천만 원을 동생 등 차명 계좌로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와 장학회 사업 보고를 거짓으로 한 혐의 등입니다. 감독기관인 성남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횡령 정황을 숨기려 가짜 차용증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만복이라는 사람은 지 이름은 안 합니다. 지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여동생이 그 두 사람 명의로 주로 해요. 2018년 1월 검찰보다 앞서 안중근 장학회를 수사했던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검경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셈이라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도 파장이 예고됩니다. 김 전 원장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인데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씁쓸하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재직 당시에도 정보수장답지 않은 가벼운 처신으로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원장. 이젠 형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저희가 어제만 해도 오늘 뉴스9에 장안의 화제 미스터트롯 진선미 3인을 초대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어젯밤 결승전에서 문자투표 폭주로 최종 결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이 결과는 내일 저녁 발표됩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완전 진이야. 결승 진출자 7명이 최종 경연을 펼치고 실시간 문자 투표수 집계만 남은 상황. 770만이 넘는 유례없는 문자 투표가 몰리면서 집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투명하고 정확한 채점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진은 투표 집계가 늦어져 생방송 내 우승자를 뽑지 못한 거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된 최종 발표 일정을 철회하고 내일 저녁 뉴스7 방송이 끝난 뒤 특별 생방송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혼선은 있었지만 미스터트롯은 화제성과 시청률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결승전 시청률은 35.7%. 자체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는데 종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화제성에서도 적수가 없었는데 첫 방송부터 비드라마 부문 1위를 10주 연속 유지했습니다. 결승 진출자들의 동영상 조회수도 폭발적이었습니다. 2천만 뷰를 넘은 이명웅을 비롯해 정동원, 이찬원, 영탁 등도 2천만 뷰 가까운 온라인 재생수를 기록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갈라쇼 대신 다음 주 목요일 토크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서울 여의도를 바라보는 양화 한강공원의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양화라는 동네 이름처럼 버드나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색강가에도 실버들이 연노랑 꽃가지를 드리웠습니다. 실버들을 천만사 내려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한갓되이 실버들 바람에 늙고 이내 몸은 실험에 혼자 여위네. 인순이가 희자매 시절 불렀던 실버들은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붙였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봄날 개울가에서 떠나님 그리는 정미조의 개여울도 소월시입니다. 그리고 마야가 강렬한 록으로 터뜨린 명시 진달래꽃까지 소월은 찬란한 봄조차 사무친 정과 깊은 한으로 읊었습니다. 척박한 땅 모진 삶을 살며 흘렸던 민족의 피눈물과 그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는 생명력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유난히 소월이 그립습니다. 오늘 꼭두새벽까지 TV 앞에 붙잡히듯 앉아 신세대가 부르는 트로트에 빠져들었습니다. 곁에 있는 아내가 볼세라 눈가에 번진 물기를 숨기면서 저는 김소월의 정과 한, 정한을 떠올렸습니다. 이별, 서름, 원망, 미련, 체념, 인고, 희생, 어린 소년부터 중년의 무명 가수까지 미스터 트롯들은 저마다 지나온 삶의 궤적에 얽히고 설킨 마음결을 풀어냈습니다. 회한과 그리움, 가족 사랑과 고마움, 삶의 용기와 의지를 때로는 잔잔하게 또 때로는 격하게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굴곡진 인생 고백과 곱게 선 인생 찬가를 듣고 있자니 어느새 제 가슴속 덩어리도 녹아내리는 듯 했죠. 트로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더라는 말처럼 온 국민이 마음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멈추거나 바뀌면서 불안과 분노, 충격, 공포, 슬픔, 혐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시름들을 미스터 트롯들이 다독여줬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큰 위안과 힘을 건네준 마음의 방역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얼굴들, 노래들,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잔상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3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트로트로 시름을 잇다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차츰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경기 이천의 경우 오늘보다 10도나 곤두박질 쳐서요.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발표됐는데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영하 2도, 대구는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은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서 특히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기에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이어서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고요.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3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